반갑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하정우라고 합니다. 저는 딥시크 기술적인 내용들 약관과 어떤 사실 인공지능이 이미 안보 토픽 아젠다가 되어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부터 그런 관점에서 딥시크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새롭게 변화되는 양상이 좀 보여서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서울대 김상배 교수님 이런 분들이랑 계속 말씀을 좀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국제 관계에 인공지능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 그렇게 말씀 나누면서 좀 생각했던 것들도 함께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인공지능 기술의 큰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교수님들, 전문가분들도 챗GPT는 같은 생성형 AI 다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챗GPT, 특히 GPT-4o나 엔트로피거의 클로드 3.5, 소넷, 혹은 구글의 제미나이 2.0 정도 되는 모델들은 암기식 교육을 열심히 하죠. 어떤 인공지능 모델의 파라미터 수라고 하는 모델 크기를 엄청나게 많이 키우고 10 수조 개의 토큰, 그러니까 단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외우는 형태로 단어 맞추는 형태로 학습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걸 일컬어 우리는 프리트레이닝, 사전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좀 전문 지식 같은 전문가들이 만든 데이터로 포스트 트레이닝을 하고 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사용하는 챗GPT 같은 것들이 됩니다.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언어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맥락도 잘 이해하고 어떤 그리고 기본적인 추론 능력도 가지고 있죠. 이걸 일컬어 저는 1세대 날리지 AI라고 정의를 했고요. 중국에서는 이제 딥시크 V3가 저런 역할을 합니다. 딥시크라고 하는 게 사실 회사 이름이고 이 회사가 내놓은 모델들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그 중에 첫 충격을 알려준 건 V3. 작년 12월에 발표된 모델입니다. 저게 오픈 AI의 챗GPT-4 옴니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충격을 준 거고요. 이미 딥시크가 나오기 전에는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QN이라고 하는 모델 시리즈들이 오픈소스로 전 세계에 영향을 좀 주고 있었습니다. 아마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저희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라던가 뭐 LG AI 연구원에서 공개한 엑사원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9월 5원이 나오면서 어떤 새로운 단계, 새로운 시대로 이렇게 진화가 일어나는데 그걸 저는 2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날리기가 아니라 Thinking AI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Thinking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지식이 많고 글을 잘 쓰는 수준을 넘어서서 혼자 스스로 혼잣말을 하면서 굉장히 긴 흐름의 논리적, 추론적 사고를 할 수 있는 AI입니다. 스스로 논리로 막 풀어나가다가 잠깐 맞아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게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게 가능했던 거는 굉장히 질문이 있고 정답이 있을 때 그 풀이 과정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풀이 과정을 굉장히 촘촘하게 적어 놓은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요. 그렇게 만든 데이터들을 주입식으로 외운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하는 식으로 학습을 하는 강화학습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공부를 시켜 놓습니다. 어떤 모델에 1세대 모델을 가지고 만듭니다. 1세대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게 만들어지지 않고요. 1세대 모델에 저기 적혀 있는 체인 오브 소트라고 하는 긴 논리의 흐름의 데이터와 강화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저기도 GPU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사고력이 뛰어난 Thinking AI가 만들어집니다. 첫 Thinking AI가 OpenAI O1 그리고 최근에 O3도 공개가 됐죠. 딥시크는 V3를 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R1을 만들어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중국 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도 이제 막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딥시크라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면 하이플라이어라고 하는 중국 헤지펀드 퀀트 회사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겠죠. 돈이 많고요. GPU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경에 이미 A100, A100 만장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런저런 정보에 따르면 H100, H800, A100, H20 이래저래 다 합하면 5만 장에서 6만 장 정도의 GPU를 보유하고 있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엔비디아 조사 들어갔고요. 너 도대체 이거 제대로 수출 규제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딥시크 모델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작년 1월 달에 V1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5월 달에 V2, 그리고 12월 달에 V3가 나왔는데 점점 기술이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빠르게 발전을 합니다. 딥시크 V3 같은 강력한 지식형 AI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학습, 그리고 긴 논리 흐름 데이터, COT 데이터를 가지고 딥시크 R1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챗봇 서비스, 챗GPT 같은, 그리고 안드로이드, iOS 앱들을 전 세계에 뿌리면서 미국 앱스토어 시장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을 보이는 거죠. 어떤 분들은 엔지니어링의 승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GPU를 가지고 그리고 똑똑한 100명에서 200명 되는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엔지니어들이 다양한 새로운 기법들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년간 그들이 새롭게 제시한, 물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새로움은 아닌데 거인의 어깨 위에서 기존의 방법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도 실제로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그런 알고리즘들이 전반적인 비용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기법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V1을 보자면 한마디로 V1 나왔을 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저도 저 논문을 읽었는데 중국에 오픈소스 AI 기업 하나가 더 생겼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QN이라고 하는 모델에 비해 나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V2 모델에서부터 좀 혁신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딥시크 V3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터 대시안입니다. 저런 기법들이 있고 저걸 쓰면 기존의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AI에 비해서 추론 운영 비용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딥시크 MOE라고 하는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는 게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모델 전체를 입력이 들어가면 모델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보고 특정 분야의 전문가 부분 일부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V2 같은 경우는 전체 매개 변수의 개수가 2360억 개인데 질문이 딱 들어오면 그 중에 만약에 이게 법률에 관련된 질문이다 싶으면 법률에 관련된 매개 변수 일부 210억 개만 가지고 계산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면 동일한 2360억 개 매개 변수를 가진 단일 모델에 비해서 학습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운영 비용은 또 비싸져요. 왜냐하면 쟤는 실질적으로 매번 글이 들어올 때마다 210억 개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저 210억 개만 쓰는 모델들과 비하면 운영비가 대여섯 배 이상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어쨌든 저 큰 모델이 하드웨어 위에 메모리 위에 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 운영비를 해소하기 위해 온갖 최적의 엔지니어링 기법들이 총동원됩니다. V3는 기본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고 모델 크기를 한 3배 정도 더 키우고요. 동일하게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전문가들이 엮여 있는 모델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 외에 학습할 때 조금 더 새로운 기법들이 들어가고요. 학습한 데이터의 양도 15조 개 토큰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전 세계가 이 딥시크 V3에 충격을 받은 건 바로 저 테이블 1입니다. 저기에서 나온 겁니다. 80억 원이면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저게 완전히 의도를 한 것 같긴 한데 약간 호도하는 거거든요. 자, 테이블 1을 보시겠습니다. 트레이닝 코스라고 되어 있긴 한데 프리 트레이닝, 컨텍스트 익스텐션, 포스트 트레이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냥 학습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각각에 H800이라고 하는 GPU를 몇 시간 썼느냐가 적혀 있습니다. 다 합하면은 278만 8천 시간 정도 GPU를 썼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저 GPU가 2048개의 H800이 하나의 강력한 네트워크로 묶여 있는 슈퍼컴퓨터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278만 8천 시간이 들어가는데 저 H800이 클라우드에서 한 장 빌리는데 1시간에 $2거든요. 그럼 278만 8천 시간 곱하기 $2를 하면은 560만 달러가 나오겠죠. 그게 80억 원입니다. 그러니 모델 하나를 성공적으로 학습시키는 데 들어간 GPU의 비용을, GPU 시간을 비용으로 환산한 것이지 저게 개발 비용이 아니란 뜻이에요. 저거 한 방에 성공했을 리도 없고 저
성공 레시피를 찾기 위해서 시행했던 수많은 시행착오들, 인건비, 데이터 구축비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논문에 그게 적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GPU 등등등등을 다 고려해 보면 아마도 수천억 원에서 1, 2조 정도의 투자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V3를 가지고 추론을 정말 추론적 사고를 굉장히 잘하는 R1이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이 V3 모델을 만들 때도 그렇고 R1 모델을 만들 때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오픈 AI의 모델로부터 데이터를 뽑아내서 그 지식을 가지고 학습을 시킨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몇 가지 증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뒤에 장표에 넣어놨는지 안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보겠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아마 내가 생략을 해놨네요. 한마디로 뭐 입력을 했는데 쭉 입력을 해서 좀 이상한 걸 시켰더니 귀하께서 시키신 정책은 오픈 AI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을 해요. 뭐 그 얘기가 당연히 데이터 만들어서 가져왔다는 뜻이겠죠. 자, 어쨌든 이 딥식이 충격을 준 거는 만들어냈다. 미국이 아닌 중국에서 만들어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AI 기업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오픈 AI, 오원과 같은 추론 사고를 되게 잘하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죠. 어느 정도 추정은 하고 있었는데 그걸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실험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담스러웠던 거를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SFT, GRPO, 또 SFT, GRPO 이런 것만 하면 되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뭐 등등등 저런 디테일을 기술 보고서에 공개를 한 겁니다. 전체 디테일 중에 한 80% 정도는 공개를 해줬어요. 저걸 보고 글로벌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미국, 중국 말고 뭐 프랑스도 있고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많이 있겠죠. 다 달라들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온 거고 또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건 오픈 AI가 오원을 만들 때는 그 긴 COT 데이터라는 걸 어쩔 수 없이 사람 전문가들을 데리고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엄청 많이 들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 애들은 오원을 써서 데이터를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 그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천문학적 수준 투자가 아닌 미국처럼 우리도 감내할 수 있을 만한 투자 수준으로 최고 성능의 추론적 사고를 할 수 있는 AI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딥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비슷한 능력치를 가진 미니맥스라든가 문샷 AI라든가 알리바바 클라우드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거의 유사한 수준의 인공지능을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픈 AI와 구글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타임어택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2세대 모델들. 그래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은 정말 이러한가? 사실 많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개발 비용 80억 원은 잘못된 이해고 그럼 아무나 80억 원만 있으면 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1세대 지식형 AI 능력치가 충분한 기업들, 국가들만 할 수 있다. 그런 국가들이 한 1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럼 그 10개들이 다 뛰어들겠죠. 정말 저렴한 가성비인가? 한번 올려보실까요? 사실 이게 저렇게 쌀 가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모델을 가지고 미국에서 제공하는 가격을 보면은 한 10배 가까이 비싸거든요. 싸게 하는 이유가 있다. 물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적화 기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다른 목적으로 원가 이하로 제공하고 있을 거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 목적은 오픈소스 AI를 전 세계에 뿌림으로써 갖는 오픈소스 AI 생태계 헤게모니 잡기 그리고 글 쓰는 인공지능이 갖는 특히 추론적인 사고를 되게 잘하는 인공지능이란 게 그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그대로 기반으로 해서 컨텐츠를 뱉어내게 될 텐데 세상 체제 선전에 이만큼 좋은 방법이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오픈소스로 풀어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생태계의 기저를 잡겠다라는 판단을 당연히 할 거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용을 하니까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되겠죠. 딥시크 안으로. 그리고 딥시크에 저장된 데이터는 중국 정부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고려했다고 보이고요.
GPU나 메모리는 훨씬 더 성장을 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저 2세대 AI를 만들기 위해서 고가 GPU 살려고 할 거고, 저렇게 추론적 사고가 뛰어난 인공지능의 지식을 좀 더 작은 모델로 전이를 시켜서 그 AI들이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AI 에이전트 형태로 형상화가 될 게 자명합니다. 이게 온갖 자동차나 로봇이나 스마트폰이나 글라스나 가전에 다 파져 들어가겠죠. 그래서 메모리 그리고 AI 반도체 수요 굉장히 많이 나아질 거고 시장도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거다. 이런 측면은 우리나라에 도움이 틀림없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벤스 부통령이 그 얘기를 했죠. AI 반도체는 미국에서만 만들어야 된다. 저 시장 그리고 저기서의 공급망 관점에서의 헤게모니를 고려했다고 보이고요. 뭐 개인정보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회장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AI의 특징을 결정하는 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느냐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AI는 글로벌에서 쓸 수 있지만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AI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만들어진 문서 가지고 했으니까요. 중국이 만든 AI는 전 세계가 쓸 수 있지만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AI입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고요.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실합니다. 메타의 라마나 그리고 폐쇄형 AI인 오픈 AI, 챗GPT나 제미나이에 비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도 나오는 거죠. 이건 시스코에서 최근에 외부에서 공격했을 때 성공률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런 취약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딥식이 공개되기 전에 딥식 R1이 공개되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넘어가기 전에 발표했던 게 이거죠. AI GPU, 특히 GPU를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수출 규제 티어를 나눠가지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동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유럽 일부 국가들 정도 그리고 5아이즈 국가들만 GPU 수출 통제였고 저 노란색은 쿼터제를 도입하겠다, 빨간색은 수출 금지 이렇게 나눠놨죠. 재밌는 건 저 조치와 함께 AI 모델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노란색 국가들은 GPT-4 혹은 O1 같은 모델들도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왜냐면 데이터를 빼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조치를 내려놨는데 정부가 바뀌었죠. 그리고 이 조치 취소하고 더 엄격한 조치를 180일 내에 만들어내라 라고 행정명령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의원이 낸 법안 하나가 기가 막힌 게 있죠. 적국의 인공지능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공공 분야에서 사용할 때는 징역 20년. 어처구니 없는 법안을 올려놨는데 약간 철학이나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보호무역주의를 넘어서서 냉전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 이 경쟁 때문에. 그러면서 미국이 이번 2월 10일에 파리에서 열렸던 파리 액션 서밋, 사실 안전성을 논하기 위한 정상회의인데 거기 가가지고 당신들 규제 때문에 AI가 발전을 못하잖아 하면서 되게 세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은 보통 이런 정상회의 끝나고 나면은 선언문을 만드는데 거기 서명도 안 하고 빠져버렸거든요. 미국이야 트럼프 들어오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국은 사실 AI 세이프티 질서를 가장 앞서서 이끌어가던 나라였는데 우리 아내라고 빠져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도 자기 살기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노동당으로 바뀌었죠. AI Opportunities Action Plan에 보면 우리 인공지능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달리겠고 인프라 투자할 거고 심지어 소버린 AI 전담 조직까지 만들어냅니다. 이래부터. 그러면서 EU도 천하의 EU도 300조 원 투자하겠다. 그러면서 컴퓨팅 인프라 그리고 공동 AI 연구개발에 30조 원 투자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미국이야 천조국이니까 뭐 그렇다고 쳐도 우리랑 비슷한 레벨에 있는 중견국들 중에 영국, EU, 프랑스, 일본, 독일 다들 캐나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레이스 달리기 시작합니다. 규제, 안전 일단 나중이라고 생각을 하자. 이 판에서 밀리면 끝난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예전처럼 미국 혼자 달리고 나머지가 따라가는 거면 뭐 언제나 안 그랬냐 느낌이었지만 중국이 미국만큼 해버리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네 더하기 해야겠네 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EU도 AI 라이어빌리티 디렉티브랑 그다음에 이 프라이버시 레귤레이션 철회해버렸어요. 자기네들의 발목을 잡을 것 같은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인프라 투자 많이 하고 그리고 충분한 인프라 투자 통해서 경쟁력 있는 국가대표 AI 기업들 오늘 보니까 권한대행께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프로젝트 선언을 또 하셨어요. 국가 AI위원회에서.
그러면서 이런 인공지능들이 산업부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 미중 EU가 성강으로 치고 달릴 거면 저 나머지 약간 애매한 나라들, 중동, 동남아, 남미, 저 국가들도 인공지능 경쟁력을 키우고 싶은데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 그 나라 언어 데이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많을 거고, 그걸 우리나라가 데이터 축적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확보도 많이 해봤고, 우리나라 언어 중심으로 인공지능도 만들어봤고, 관련된 AI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도 있고 산업 확산도 해봤고 하니까 저 동맥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술적인 리더십을 가지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 혼자는 힘들지 몰라도 저렇게 힘을 합하면 미중, EU랑 같이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왜 저 나라들이 미중이랑 안 하냐? 종속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속이라기보다는 파트너십 형태로 충분히 얼라이언스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